개인들한테 사실상 피해를 주는 그런 종목들을 엄청 소개하고 뒷감당 안 한다. 그리고 한병화 의원도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들 수두룩하게 추천했고요. 이걸 마치 신호탄으로 해서 막 국내 기관들이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2차전지 섹터가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가 덜 팔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더 많이 팔리겠죠. 중국 수수 전기차 브랜드는 제가 볼 때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뷰는 각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뷰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일관돼야죠. 어떨 때는 같은 논리를 가지고 정반대 결론을 내버리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처음 소개했던 그 시점 대비하면 다 반토막 이상의 뭐 60%, 70%, 80% 한병화 의원이든 유인투자증권이든 지금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무슨 뭐 K배터리에 대해서 코멘트 할 때입니까? 진짜 무릎 꿇고 반성해야지. 유인투자증권의 한병화 의원의 추천주 반토막 흑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병화 의원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앙심을 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유인투자증권이 증권사로서 규모가 큰 데는 아니지만 그 스몰캡을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많이 소개하는 증권사인데 개인들한테 사실상 피해를 주는 그런 종목들을 엄청 소개하고 뒷감당 안 한다. 그리고 한병화 의원도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들을 수두룩하게 추천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까내리는 듯한 그런 그 코멘트나 뭐 리포트를 너무 자주 내기 때문에 좀 적절한 견제와 비판이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김현수 애널이 그 에코프로 BM의 매도 의견을 내고 나서 2차전지 섹터 주가가 그때부터 신호탄처럼 2차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 한병화 의원이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인하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고 또 2차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이제 나빠졌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매번 이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낼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마치 신호탄으로 해서 막 국내 기관들이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2차전지 섹터가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며칠 전에 나왔죠. 한병화 의원이 낸 리포트의 뭐 큰 줄기 내용을 보면 캐즘으로 치부 말고 정책 후퇴 직시해야 실적과 목표 주가 하향. EU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 후퇴기죠. 에코프로 BM의 공장 정설에 따른 가동 계획도 차질 불가피 판단. 투자 의견 리듀스 유지하고 목표 주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한다. 제가 이제 뭐 밑에 이노그리드 저런 거는 왜 같이 캡처를 달아놨냐 하면 저런 뭐 진짜 듣보잡 이상한 스몰캡들 정말 근실한 뭐 스몰캡들 잘 발굴해서 저가일 때 그렇게 업사이드가 큰 구간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종목들 저렇게 막 뻥튀기 하는 그런 종목들을 엄청 소개해요. 유인투자증권이. 한병화 의원이 또 에코비 깎아내리는데 저 주장대로라면 정책 변경에 따라서 자기가 밀고 있는 CS-윈드 풍력주 목표가는 왜 안 내립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절대 또 CS-윈드 목표가는 안 내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책 변경이 부정적인 정책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 변경이 요번에 크게 했던 게 뭐죠? 얼마 전에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대폭 부과하기로 한 것. 그거는 뭐 지나간 이슈라 치더라도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라는 정책 변경에 따른 실적 증가 가능성은 왜 고려 안 합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하반기부터는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당장에 뭐 정책 변경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EU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 후퇴기죠. 후퇴가 사실 후퇴한 게 뭐가 있나요? IRA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오히려 관세 부과한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한다고 그래서 강화됐죠. 그 다음에 주정부의 뭐 보조금 정책은 그거는 연방정부랑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하나 좀 후퇴한 게 카페라고 해서 미 연비 규제,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비 규제가 지난해 3월에 발표했던 거 거기에 비해서
예, 좀 후퇴한 것.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그것 유일하게 좀 후퇴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비 규제가 상당히 대폭 강화됐었거든요. 좀 바이든이 특히나 이제 그 대선 국면이고 하니까 자동차 업계의 좀 이제 부담이나 그 반발을 감안해서 예, 일시적으로 좀 후퇴하는 스탠스를 취한 거. 이 정도인데 그게 지난해 대폭 강화된 거에서 다시 그냥 원래 예전 상태 정도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 후퇴한 게 한 2달 전쯤 이슈잖아요. 1달 반, 2달? 근데 뭘 지금 와서 뭐 정책 후퇴 직시해서 뭐 이제 와서 예, 실적과 목표 주가를 하향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한병화 의원이 말한 정책 변경은 정책 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관세 부과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산업에 좋아진 거고 연비 규제 그거는 일시 후퇴했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뭐 1달 반, 2달 전에 이슈인데 왜 지금 와서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리면서 저 핑계를 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와서 저러고 있냐. 뜬금없이. 그 뺀지리 님도 예, 저랑 비슷한 의견을 코멘트로 쓰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리포트 세부 내용을 보면 당사는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해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고 큰 그림이 변경되지 않으면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그동안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지 않은 이유다. CS 윈드는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후에 보수화된 정치 지형, 바이든 정부에서 행한 연비 규제 악화로 중장기 전기차 전망이 후퇴했기 때문에 동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CS 윈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거 아닌지. 근데 곧 적어도 CS 윈드 목표 주가는 하향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다 알지. 그리고 EU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EU 의회 선거에서 뭐 상대적으로 우파가 의석수를 조금 더 점유율을 늘렸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그 그린딜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을 그런 예, 임계점에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뭐 우파가 완전히 집권하다시피 하고 뭐 예, 걔네들이 완전히 무슨 뭐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의석을 갑자기 확 늘렸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정해놨던 걸 이 사람들 때문에 뭐 뒤집어 엎는다? 아닙니다. 그런 수준. 그럼 사실은 지금 기존에 짜놨던 틀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대체로. 근데 뭐가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무슨 타격을 입을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후에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들 관세를 최대 이제 48%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국 전기차가 못 들어가니까 중국 전기차에는 그리고 대부분 CATL을 중심으로 한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니까 그 전기차들이 수입되지 못하는 만큼 한국산 배터리가 주로 더 탑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은 EU 같은 경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플러스 효과가 크지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국면이 아닙니다. 이런 무슨 이중잣대가 있습니까? 이건 전문가로서 실력을 넘어서서 예, 이건 도덕적인 직업윤리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자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이유가 오히려 제가 볼 땐 이게 훨씬 더 큰 이슈인데요. 다음 달부터 중국 전기차의 최고 48%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예, 기존에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붙인 거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상계 관세. 상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중국이 어떤 업체의 배터리를 생산 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보조금을 줬다. 예를 들어 10%의 보조금을 줬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 10% 보조금을 받은 만큼 이 회사는 이 전기차를 싸게 생산한 거잖아요. 싸게 생산한 상태에서 수출 그만큼 이제 싸게 들어온다는 거죠. 싸게 들어오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생산된 만큼 다시 EU 시장에 들어오면 그걸 상계하는, 예, 상쇄하는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 예, 보조금 받은 만큼 싼 가격이 다시 오르도록 해서 유럽 시장 내에서 예, 저가 예, 메리트를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예, 이게 이제 EU 시장 내에서 전기차, 자동차 업체 간 그 공정 경쟁을 촉진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인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솔직히 품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 저가 경쟁하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된 예, 유럽 브랜드 전기차들일 뿐이지 실제 순수 전기차는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중국에서 생산된 EU 브랜드 전기차들, 뭐 어쨌거나 중국산 전기차들 이제는 저렇게 싸게 판매를 못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팔릴 거고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가 덜 팔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가시적이고 뚜렷하게 배터리 산업의 호재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건 제껴놓고 뭐 지금 당장 가시하지도 않는 뭐 저 EU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좀 더 득세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걸로 뭐 정책 변경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에코프로 BM 주가를 깎아야 된다고 그러고. 한병화 에널 이야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병화 의원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영향 해놓고 한국 배터리에 미치는 긍정 효과 미미, 직접 효과를 미치려면 관세 부과받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배터리도 한국산으로 대체해야 함. 왜 한국산으로 대체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는 건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들어와서 3천만 원에 팔렸어. 유럽에서 그냥 생산된 차가 예를 들어 4,500만 원에 팔렸어. 그래서 중국산 차가 싸니까 이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는 들어오면 EU에서 생산된 차랑 가격이 같아져. 비슷해져. 그러면 그만큼 덜 팔리겠죠. 그러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는 더 팔릴 거 아니에요. EU에서 직접 생산된 차는. 여기에는 그런데 한국산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효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배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거죠. 근데 무슨 관세 부과받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꼭 옮겨야 되나요? 옮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한국산으로 대체해야 함. 그러니까 배터리를 굳이 한국산으로 그 업체들 꼭 대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기존에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서 한국산 배터리가 더 많이 장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제일 큰 거예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산 배터리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가능성 낮다고 판단?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저거 보조금 받아가면서 저렇게 생산하니까 싸게 생산하는 거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말고 EU에서 생산된 배터리? 그거 다이다이로 한번 붙어보세요. 그 다음에 성능 대비 에너지 밀도당 뭐 가격 이런 걸로 따져보세요. 한국이 그렇게 중국산에 밀리나 오히려 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면 중국산보다 더 낫지. 자, 중국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그걸 실제로 중국산이 그래도 관세를 부과받고도 더 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기차 잠재 고객들이 아마 그냥 EU에서 생산된 거 살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은 조금 차이 난다 그러면 그냥 EU에서 생산된 거 살죠.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아니 뭐 볼보나 벤츠나 뭐 이런 것들을 독일이나 뭐 스웨덴 이런 데서 저기 본토에서 생산된 그런 차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제 살라고 그러지. 중국에서 생산된 거 그거 살려고 줄 서는 사람 있나요? 한국에서도? 저런 거 보면 그냥 억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심보입니까 저거? 사실 삼성 임원영 애널도 뭐 그렇게 배터리로 따지면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은데 현저차에는 호의적이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임원영 애널 이제 코멘트를 보면 중국 업체는 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유럽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며 저기 유럽 현지 공장 건설 중이라며요. 또 한병화 애널 공장이 가동된 2026년 이전에 중국 전기차의 그 마켓 셰어 확장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저게 너무나 당연한 판단 아닌가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공세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었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 업체와 현대차, 기아는 향후 2, 3년 정도 중국 전기차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기아차가 주로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지 어디 걸 탑재합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거. 개별 업체별로는 비아디 17.4%, 지리자동차 20%, 그 다음에 그 SAIC가 이제 상하이 자동차인데 38.1%의 상계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자료조사 협조를 받은 업체는 21%, 협조 안 한 업체는 38.1%를 이제 부과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저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유럽에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인 거고요. 그 유럽 브랜드 전기차란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한 EU FTA로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해 관세 0% 적용받습니다. 거기다가 25년 가면 기아 EV3, EV4를 유럽에서 생산하는데 저렇게 보급형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EU에서 상당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비해서 얼마나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생기겠습니까? 자, 이건 니힐님의 이제 코멘트인데 저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저희 한병화는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번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유럽 내 가격 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유럽 노동자를 고용하고 유럽 내에서 원부자재를 소싱하여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은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게 중국 전기차의 최대 장점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이 좋겠어요. 불날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전기차를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는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약화된 그 전기차를 유럽 사람들이 퍽이나 타겠습니다. 이번 저 7월 유럽 내 전기차 생산이 많아질 것 유럽 메이커가 됐든 중국 메이커가 됐든 많아질 것이며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 및 소재 업체들에게도 이번 유럽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EU 내 영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한국 배터리 산업에도 기회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들한테는 더 큰 기회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 그 유럽 브랜드를 전기차를 유럽 내에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사실 물량 얼마 안 되고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유럽 영내에서 생산하면 굳이 꼭 중국 걸 써야 되냐? 중국산 소재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CATL 같은 경우 뭐 유럽에 이제 물량을 배터리 셀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동박이나 그 다음에 전해액 이런 거 한국 것도 적어도 듀얼 밴드 수준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런 잠재적인 물량, 유럽 내 소재 업체들의 잠재적인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호재가 아닙니까?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2023년 유럽 시장의 중국 전기차 그룹별 판매량 비중을 보면 지리 자동차가 59.6%, 상하이 자동차가 34.4%, 비아디가 3.0%인데 비아디가 비아디가 수출 물량 엄청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거 늘어난 거는 동남아 일부 쪽에 늘어난 거고요. 사실 비아디는 그냥 안방용입니다. LFP 배터리. 자, 그 다음에 지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그룹 저렇게 돼 있는 거 대부분 쟤네들이 무슨 중국 자체 브랜드가 아니고요. 쟤네들이 합작해서 팔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유럽 브랜드 전기차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요 조선일보 기사에 있는 건데 유럽으로 수출한 중국 생산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 28% 돼 있고 상하이 자동차 저렇게 돼 있는데 상하이 자동차라는 게 저걸 뜯어보면 어떤 거냐 하면 MG라는 영국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원래 영국 브랜드. 지금은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그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이제 인수를 해서 상하이 자동차 이제 소속이 돼 있긴 한데 원래 이제 MG라고 해서 영국 브랜드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상하이 자동차의 이제 MG 생산 물량, 그 다음에 그 상하이 자동차 산하에 또 미국 GM, MG하고 GM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미국 GM 자동차하고 합작하는 전기차 생산 물량이 있어요. 저겁니다. 다 25%가 다 MG 물량이거나 사실상 GM 물량이거나. 그러면 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물량, 상하이 자동차, 그 다음에 르노는 당연히 이제 프랑스 르노니까 유럽 물량이고, 폴스타는 저게 이제 스웨덴 볼보의 자회사고, 그 다음에 BMW는 독일 거고. 그러면 저거 빼고 나면 비아디 4%가 있고 기타 10%가 돼 있는데 기타 10% 안에도 중국 수수 전기차 브랜드는 제가 볼 때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근데 무슨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점령할 것처럼 막 그렇게 호들갑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전기차들이 안 팔리니까 저걸 이제 과잉 생산된 걸 미국은 못 들어가니까 주로 유럽 시장으로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유럽도 이제 골머리를 알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칼을 빼단 게 반보조금 조사인 거고. 그렇게 해서 상계 관세를 매긴 거잖아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저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판단하는 저런 애들은 실력을 일단 의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실력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저러는 걸 하면 더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 민주당 의원들 바이든 전기차 정책 반기 해서 한병화 의원이 보면 영어 원문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일부만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왜곡 번역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좀 문제가 많아요. 일단 그 조맨친이 IRA 법안 만들 때도 이제 계속 속썩였던 양반이죠. 이런 양반이 탈당해서
그 공화당으로 이제 뭐 당선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오하이오와 몬타나도 예, 공화당에게 내준다 하시자고요. 그렇게 권한이 뺏기면 바이든이 재선되어도 입법으로 정책 처리 불가능해진다. 글쎄요. 뭐 실제로 이제 돼봐야 되겠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걸 뭐 미리 넘겨짚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가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선 때 명시적으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댔어요. 여론 지지가 강하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지하는 흐름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훨씬 더 많은 IRA 세제 혜택을 보는데, 근데 저걸 뭐 어떻게 뒤집습니까, 저걸. 그리고 그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들 지역구에 그런 IRA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또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한 그런 세제 혜택을 보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 의원들이 그럼 자기 지역구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협조하지 협조 안 합니까? 바이든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또 뭐 정치 타협해가면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미국과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는 전기차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는 전기차 투자는 그거 뭐 방치 투자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저 정치 지형의 변화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봐야죠. 저 일방적으로 뭐 온갖 K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잔뜩 수집하고 부풀리고 K 배터리 유리한 건 저렇게 미미하다 그래버리고 계속 저런 의견을 쏟아내고 있고, 저렇게 왜곡된 의견을 쏟아내도 정권가에서 퇴출되지도 않고 오히려 저런 사람이 에코프로비엠 매도 리포트 내면 신기하게도 뭐 그걸 신호탄으로 한 것처럼 갑자기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2차전지 섹터가 죽을 쓰고, 이 나라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거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말 이거야말로 주식시장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처럼 보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닥달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한병하 의원이 예전부터 일관되게 K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같은 논리로 K배터리에 대해서 깠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준이 그때마다 다른 건가? 전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한병하 의원이 제가 뭐 친하다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년 전까지 저 호의적으로 봤던 분이고요. 저희 연구소가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에도 회원들 대상 강의에도 강사로 몇 번 제가 초청을 했던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 11월에 유망산업 뭐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소개하는 하여튼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걸 했었는데 회원 대상으로. 그때 한병하 의원을 불렀고 그때 저희한테 건네준 자료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 어떤 말을 했나. 이때 한번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였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IRA 법안도 돼 있지 않았고 무슨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도 하지 않았고 지금보다 중국하고 직접 뭐 경쟁해야 되는 상황, 적어도 배터리 산업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캘리포니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심장, 트럼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차 산업 그렇게 안 밀어줘도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약진을 끌고 간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되게 큰 시장으로 앞으로 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IRA 법안이 아예 없었어요. IRA 법안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날개를 단 겁니까? 그러기도 전이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었고, 근데 그 집권하고 있는데도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큰 주에서,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는 주에서, 저런 주들을 대표로 해서 이니셔티브를 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면서 저 K배터리 산업이 좋을 거다라고 저렇게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얼마나 지금 정책적인 지원이 약할 때입니까? 저 때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없었죠. 세액공제 혜택 보조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IRA 세제 혜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주정부 차원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연방정부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또 별도의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많게는 막 1,000만 원어치씩 주주 보조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주 보조금이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저 때는 그냥 연방정부 보조금 없고 주정부 차원의 그것도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만 주정부 보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페라는 영비 규제도 저 한병화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약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전혀 없었고, 그런 시점에서도 저렇게 트럼프에 대항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가 주도해서 전기차가 많이 성장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저때 저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그때보다 정책적인 환경이 K배터리 산업에 비교할 바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저 당시에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2023년에 대략 90만 대 후반, 24년에 가서 120만 대 판매하는 걸로 저렇게 전망을 내세웠거든요. 지금 실상은 어떠냐? 저기 전망한 것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미 2023년에 지난해에 거의 120만 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미국에서. 한병화 의원이 저때 되게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내세웠던 저 전망치를 24년에 달성할 거라고 했던 전망치를 미국에서 이미 지난해 달성했다고요. 그러면서 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는 그런 주들이 캘리포니아 연합 트럼프와 혈전을 펼치면서 저 전기차 시장 키워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비 규제 뭐 이렇게 강화하고 있다. 왜 지금도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 여전히 강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왜 저런 건 또 언급 안 하나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뭐 저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국내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아니 지금하고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논리가. 그리고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한병화 논리는 뭐냐 하면, 미국도 그렇고 뭐 특히 중국, 유럽에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약화돼서,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다음에 앞서가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이 올해부터 없어졌죠. 뭐 그런 이제 정책 약화 요인에 따라서 뭐 전기차가 덜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럽의 경기 침체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한병화 의원은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2019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계속 이제 약화시키고 있고, 이걸 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속도를 붙여서 많이 팔릴 거다. 이 전망을 훨씬 능가해서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했죠. 근데 아니 논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보조금 없어지더라도 중국이 계속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유는 지금 보조금 줄어든다,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뭐 바뀔 수 있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게 뻔한데, 왜 이유에 대해서는 저것 때문에 무슨 K 배터리 입지가 생각보다 좁아질 것처럼 저렇게 설명을 하고, 저때는 왜 중국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렇게 전망했냐고요. 도대체 그때랑 지금이랑 논리가 일관돼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저 때는 같은 근거를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성장한다, 한국 배터리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한 2배쯤 좋아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한 10% 후퇴하는 걸 가지고 10% 하고 있으니까 한국 배터리 안 좋다 그러고.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가 좀 일관돼야죠. 뷰는 각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뷰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일관돼야죠. 어떨 때는 같은 논리를 가지고 정반대 결론을 내버리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저렇게 막 외쳐대고 저랬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 제약, 정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도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때는. 보세요. 저때 2018년 출하량 기준으로 CATL, 파나소닉, 우리 한국 배터리가 파나소닉에도 밀렸던 때예요. 비아디에도 밀렸고, LG화학, 삼성, SDI, SK온은 저때 거의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 단계였으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저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한병화 의원이 전망한 것보다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때도 2019년에 이미 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상회한다고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6년 지나서 27년, 28년, 29년, 30년 보세요.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놨나. 근데 지금 저 전망이 그러면 다 틀렸단 말입니까? 갑자기? 닥치지도 않았지만 26년에 비해서 이미 2030년 가면 저게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저게 100몇십 %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2030년까지. 2023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기준으로 하면 3배 반 이상 성장하는 그림일 거예요. 3.5배 정도. 2030년까지. 저 장기 전망이 틀렸냐고요? 안 틀렸어요. 한병화 의원이 저거 적극적으로 수정한 거 저 못 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는 줄어든 양반이 왜 지금 헷가득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은 뭐 2030년 밸류까지 다 끌고 왔다.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양재, 소재만 하더라도 뭐 몇 배가 성장할 텐데. 그 다음에 이게 한 해 뒤인 2020년 12월에 저희 연구소 강의에 또 불렀습니다. 뭐 비슷한 레퍼토리 그대로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때는 보세요. 친환경 차만이 생존 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는 가치 판단이 잣대가 아닌 시대가 됐다. 근데 지금은 뭐 마치 그 속도가 엄청 늦어지고,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상당 기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뒤에도 미국 주들이 트럼프에 맞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저게 뭐냐면 미국 주별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RPS 상향 계획을 다 세우고 재래생 에너지 목표도 세우고 트럼프 행정부터 지속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은 도대체 얼마나 정책 후퇴가 됐다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맞서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계속 전기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병화 의원이 지금까지 추천한 종목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특히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한 종목들은 처음 소개할 때에 비하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요. 심지어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로 보니 고점에서 하신 분들, 고점 부근에서 하신 분들은 뭐 아직 물려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제가 처음 소개하고 뭐 이런 가격대에서는 지금도 다 처음 소개했던 가격 다 상회해요. 그리고 뭐 고점대 가격 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장비주 몇 개가 그나마 지금 이제 뭐 고점 비해서 많이 조정 아직 받아 있는 구간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소개한 시점 대비해서 뭐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근데 저거 보세요 지금. 소개한 종목마다 처음 소개할 때에 비해서 주가 하락률이 플러스 나 있는 게 없죠. 플러스 나 있는 게. 야, 저건 진짜 제주다 싶어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찍기만 해도 오르는 것 절반 정도는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어쩜 저렇게 손실 나는 것만 다 골라서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옆에 거예요. 목표가 대비 금일 종가 등락률인데 목표가는 그때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는 더 높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를 높이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발행 당시에 주가도 지금 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높은 상태니까 비쌀 때 소개한 건데 거기에서 목표 주가를 더 높이 제시했다라는 것은 만약 그 리포트를 참고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 여력이 있구나 하고 주식을 샀겠죠. 그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저 하락률을 따져보니까요. 정말 웬만하면 다 30%에서 막 심지어 70% 뭐 70%대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S 하려고 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거는. 저 CS 윈도는요. 이게 22년 이후인가 뭐 그거부터 찾아서 그런데 CS 윈드는 더 높은 주가 수준에서도 뭐 소개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손실률이 엄청 커요, 지금.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CS 윈드는 실제 계속 부러져도 계속 뭐 이런저런 변명을 갖다 대면서 거의 비슷한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거의 비슷한 정책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표 주가 안 내리면서 비교적 최근 것만 찾아서 그렇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첨보, 영풍전밀, 뭐 일진 하이솔루스, 상하프론테크, 진성 TC, 뭐 SK 바이오팜 저거 초기에 처음 소개했던
그 시점 대비하면 다 반토막 이상의 뭐 60%, 70%, 80%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한병화 의원이 처음 소개했을 때 이렇게 저 BS 찾아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80%더라고요. 저것도 지금 최근 2년간으로 2년인가 2년 반으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그나마 저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 처음 소개했을 때로 따지면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70%, 80%. 그 다음에 뉴로스, 전에 뭐 이야기했지만 뉴로스랑 또 뭡니까? 어떤 다른 종목 하나는 진짜 상패 직전에 추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애널이요 이 정도로 실력이 없으면 다른 걸 떠나서요 그 실력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돼야 돼요. 근데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녀요? 저 사람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저 사람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나면 왜 이산지 섹터가 주르륵 무너져 내려요? 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병화 의원의 리포트 때문에 코멘트 때문에 시장이 영향받는 거라고 하면 이 시장은 완전 개판이죠. 그리고 그런 리포트를 아직도 믿고 한병화 의원의 코멘트를 아직 신뢰하고 그렇게 추정하는 펀드들이 있다 그러면 기관 자금들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지네들 이해관계가 쿵짝이 맞아서 하는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병화 의원이 저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왜 안 쫓겨나냐? 유진투자증권이 원래 그런 데라서? 라는 생각이 드는 정황이 많이 있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소개한 스몰캡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저것도 참 의의가 없어요. 진짜로. 저기서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고 소개한 종목들 이렇게 쭉 보시면 뭐 드물게 동문아텍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도 소개한 적이 있죠. 뭐 써닉 시스템 뭐 이런 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개한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저 몇십 %씩 빠져 있는 종목들 많죠. 어쩜 저렇게 한병화 의원도 그런데 유진투자증권도 그렇고 어떻게 소개한 종목들이 대부분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저게 선관이 나빴을까? 아니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별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인데 다 저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기 있는 게. 저 중에는 제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소개하는 시점을 이상하게 잡은 건지 상당수가 손실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대비하면 등락률 1은 소개 당시에 소개 시점 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락률 2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이제 지금 주가를 말하는 건데 등락률 2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다 반토막 나 있어요. 목표 주가가 저렇게 엉터리로 틀릴 수가 있나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라는 거 아닙니까? 열 몇 개의 종목이 다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 특히 목표 주가 제시한 걸 가지고는요. 동원아텍 하나 빼고는 목표 주가 대비로는 다 지금 다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반토막. 저건 뭘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스몰캡들 주가가 높을 때 또는 실적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을 그때 부풀려서 소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저렇게 줄줄이 다 반토막 내기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저렇게 하고 특히 목표 주가를 저렇게 부풀려서 목표 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부풀렸다는 뜻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 리포트를 참고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없겠습니까? 한병화 의원이든 유진투자증권이든 지금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무슨 뭐 K배터리에 대해서 코멘트 할 때입니까? 진짜 무릎 꿇고 반성해야지. 염치라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금융권 내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행태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와 증권사는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왔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사실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죠.